네,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롭게 네, 변화해서 네, 그게 이제 국민이 바라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라는 그런 아마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한국당이 점점 더 이렇게 우경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혁신을 바라고 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바라고 있다. 예, 그거 종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건 잘 이렇게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대체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네,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한국당의 이제 지지자들이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네. 또 나아가서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는 개혁적이어야 되고 진보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아, 예, 예.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혁적 보수가 청이 두터워져야만이 예. 또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예. 국가적으로도 좀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금 현 정권의 어떤 경제 실정 예. 그리고 지난번 미국과 북한의 어떤 그 베트남 회담 이후에 그 실패로 이렇게 결론이 남으로써 그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 대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밋빛 기대감이 사라짐으로써 그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야당 제1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아, 지금 한국당 새 지도부에 대한.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안정감이 저는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많이 좀 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내년 총선에서. 저는 올 연말까지의 그 지지율 상승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예. 그래서 그 어떤 변곡점은 저는 이번 보궐선거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두 석을 다 우리가 승리하면은 지지율 역전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대표께도 그런 그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황 대표 역시도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어쨌든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워낙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어떤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부산도 경남과 마찬가지로 좀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자갈치 시장은 가봐도 그 체감 경기는 IMF 이상으로 어렵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뭐 골목 상권도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또 부정적 여론이 많이 우세한 것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월 3일 보궐선거 이후에 아마 그 어떤 시기든
배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여든 야든 예. 역사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과 또 그게 덧붙인다면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저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야당으로서의 좀 자긍심을 가지려면은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 국민들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아. 요즘 정치인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준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5.18을 폭동이나 한다든지 5.18은 분명히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한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은 6.25를 갖다가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뭐 심지어 천안함을 갖다가 미국의 소행이라는 자들도 있고요. 저는 그런 어쨌든 여든 야든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더 좀 자중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같다.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그 대한민국 자국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나 타 국가를 우선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저는 발생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자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소중함,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좀 더 많이들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표현도 여야를 좀 떠나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이공계의 특징은 이 실용주의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사상 예.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대는 어떤 정확한 그 결론을 이제 가지고 예. 말을 하고 예.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인문사에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약간의 뭐 그 언어의 유희도 좀 있지 않을까 좋게 표현해가지고 이공계 출신들은 어떤 뭐 이념적인 어떤 논쟁이나 뭐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보다는 사실적인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정치는 실용 정치입니다. 아. 그 실용 정치의 저변은 뭐냐면은 어쨌든 국가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또 생각하는 또 사고도 다른 국가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는 진짜 무한 경쟁 시대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자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이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지탱하게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자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생존하고 이 상황을 더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보십시오. 지금 패스트트랙이지 뭐니 해가지고 오직 자기들의 이기주의, 이익에만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 정치가 보면 제가 96년도에 정치에 입문했거든요. 예. 96년보다 더 퇴보한 것 같아요. 예. 정치가 퇴보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반하는 게 경제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좀 그 정치가 발달되어 있는 선진 국가들이
다 경제적으로도 다 성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가 좀 더 개혁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19대 국회 때부터 제가 주장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예.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이 비례대표제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폐단이 덕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죠. 예.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유정회 때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 처음에 대통령이 그랬죠. 예. 그 만든 겁니다. 예.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비례대표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한 거거든요. 네. 미국이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없던 게 생긴 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 유정회라고. 예. 유신정부.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이 예? 다른 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하려고 하면서 왜 유정회 때 만든 비례대표제는 왜 그걸 고수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직능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직능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수준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교수나 변호사나 박사나 또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19대 때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의원 정수가 우리가 많으냐 적으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고 또 가까운 일본이 내각제를 하지만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유권자 수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기준 했을 때는 미국의 유권자 수 대비했을 때는 우리의 정수가 한 87명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은 70만 명당 한 명꼴이거든요. OECD하고 비교해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나라들이 네.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 그리고 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내각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유권자 수 대비 의원 정수를 하니까 194명에서 197명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도 많고 300명은. 미국 기준에는 더 많은 거예요. 미국 기준 87명, 일본 기준 194명에서 197명이거든요. 일본하고 미국은 다 양원제인데 그다 합해가지고 합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중의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참여는 빼고. 예, 참여는 빼야죠. 그거는 뭐 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중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 정수가 적어서 뭐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역구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이 됩니다. 발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게 비례대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그냥 그 자체가 또 차별이 발생합니다. 정치 신인들은 줄이 없으면은 비례대표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하고 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틀리죠. 그 차이가 그만큼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대표적 사례가 나경원 원내대표 뭐 여러 심상정 의원도 계시고 심상정 의원도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그 여러 그 여야 통틀어서 보면은 근데 직능을 대표하라고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직능을 대표하는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정당의 그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잘 보여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공천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하는 아마 그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비례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비율이 몇 %인지 예, 그게 아마 꽤 높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에 있으면서 그 뭐 의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제의 병폐라든지 이걸 자기들의 자꾸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 시각에서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니까 객관적 시각에서 보니까 의원 정수를 좀 줄여야 된다. 지금 또 왜 줄여야 된다고 제가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은
15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로 넘어올 때 의원 정수가 22명인가 줄였습니다. 예. 그때 왜 줄였는가 하면 IMF 그 경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가 그때 그 의원 정수를 줄였거든요. 아마 22명 정도 줄였었습니다. 아 그런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다시 그럼 그 이후에 복구된 겁니까? 예,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 가지고 또 299명으로 됐다가 또 300명이 됐죠. 예. 지난번에 300명이 될 때도 국민적 저항이 매우 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 하고 했는데 이게 300명 굳어진 거거든요. 이게. 예. 그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수를 한번 들여놓으면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번에 왜 의원 정수를 10%라도 저는 20% 줄이자고 하고 싶습니다만 10%라도 줄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IMF 체감 경기는 IMF보다 더 어렵다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정치 개혁이죠. 저는 정치 개혁의 가장 어떤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원 정수. 예. 의원 정수가 좀 축소하는 것이 저는 그 국민들께 좀 이 국회가 또 정치권이 그 국민들께 좀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에 논리적으로 저는 모순인 게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 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다 했을 때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은 차전자 뭐 한테 가면 그 민심을 대변해서 뭐 총리나 내각에 대한 임명권을 줍니까? 그건 없죠. 성자 독식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부터 바꿔야지요. 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나 또 기타 의원들 지역구 갔을 때 본인이 100%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소선구제였으니까. 아니 지금도 소선거구제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 현행법이 보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도 소선거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 지역구에서 51% 받아가지고 40 수도권은 특히 1000표, 2000표 차이,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당선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 6번 나오고 국회에 예? 떨어진 사람은 이게 4번 나옵니까? 예. 그 억울하면 어떻게 그걸 풀어줍니까? 그러면? 근데 그 사표를 모아서 어떤 그 당의 이 비례대표로 이렇게 준다는. 그러면 무소속표도 많을 거 아닙니까? 무소속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던진 주권자들은 가면 그 사표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보면은 그러면은 일일이 그까지 따지면 얼마나 그 복잡한 부분입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색깔을 가진 정의당하고 얼마든지 연합이 되잖아요. 그 석이지 뭐. 이번에도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단일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당이나 그 당이나 비슷하게 보는 거 아닌가요? 정의당이 지금 제대로 지금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거의 연정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면은 법 여건으로 봐야 되죠. 법 여건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런 거네. 계속 전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쨌든 근거 마련이 되는 거죠. 하여튼간 이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는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있고 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이 선거구제를 완성도를 높이려면은 대통령제부터 이건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제부터 없애야 되죠. 아니 지난 19대 국회 같은 18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51.6% 나왔죠. 예. 문재인 후보가 48% 나왔죠. 예.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48% 받았던 민주당 후보한테 그 저 뭐 그 내각 구성권에 대한 그 권리를 줬습니까? 다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합니까? 그 성자 독식의 제도 아닙니까? 대통령제 자체가 선거가. 그거부터 지적하고 큰 거부터 지적하고 나서 뭐 또 차츰차츰 정리하는 것이 맞지. 큰 본질적인 제도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밑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손질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좀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거. 저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 자체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분들이 왜 미국적 용어를 씁니까? 신속 안건 처리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로 쓰면 되지 왜 영어로 씁니까? 네? 이 법안에는 그런 패스트트랙이라고 안 써놨겠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국민들한테 영어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자꾸 써가면서 이걸 무슨 뭐 이 주로 미국에서 이제 쓰던 일부 썼던 그 도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속 안건 처리를 하라는 거죠. 법안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여야가 합의를 봐가지고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속 안건 처리로 이렇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명하에 그걸 저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충분히 여야가 있으면 아니 지금 여권에서 포용 정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포용 국가. 포용의 뜻이 뭡니까? 우리 포용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함께 그걸 말하는 거죠.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왜 씁니까? 더불어 맞아요. 네? 포용이란 뜻도 모르면서 왜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냐 이 말입니다. 특히 선거구제라든지 아주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제1야당하고 늘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엇나가 버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더 심했지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걸핏하면 장애투쟁 안 했습니까? 그건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가슴 손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물론 한국당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은 아니 장관 청문회도 보십시오. 결격 사유가 그렇게 명백한데도 장관을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 청문회를 왜 합니까? 그런 청문회를. 예? 거기에 보면은 부동산 투기하고 논문 표절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때도 임명하잖아요. 말과 실천하는 행동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적용 연도를 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전에 한 거는 또 이렇게. 그래서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럼 해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죠. 어쨌든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표현 빨리빨리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부작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졸속이 된단 말이죠. 부시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이제 무리한 주장이죠.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 용어가 안 맞지요. 330일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게 어떻게 패스트가 됩니까? 그거는 법안에 그래 되어 있잖아. 법안에. 그 이름 자체를 갖다가 그 패스트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한테 혼동을 주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정권이 보면은 그 패스트 트랙이나 다름없는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 폭망하고 있습니까? 자 임금 정책도 보십시오.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너무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제 너무 급진적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거의 다 막 고사 직전에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도 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덕보다 실이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왜 국민이 몰라야 됩니까? 그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비유를 들었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 어떤 부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왜 모릅니까? 활용할 수 있어 컴퓨터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내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네. 그거 왜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건 아주 아니 그래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산식이 제대로 놓으면 그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논의해서 해야 될 게 선거구제인데 그걸 왜 중앙선관위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 유력한 그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위한 지금 아주 이기적인 좀 제도의 가능성이 많다. 아 특별제도 돌 때 본인들이 보니까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네. 지금 그 주장하는 분들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 내 믿을게요. 아 그럼 내 믿겠습니다. 그 진정성을. 예? 한번 본인들이 그 출마를 갖다가 그 어떤 시기든 안 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진정성을 내가 한번 좀 제고해 볼 필요. 주도하는 사람들. 예,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뭐 비례대표제 폐지하자고 하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굳이 자기들이 그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부터 그 솔선수범하는 모습 먼저 보여주면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덜 의심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당 지도부는 만약에 선거법과 그 법안들 패스트트랙에 추진을 하면은 총살하겠다. 지금 의지가 강하죠. 아 강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어깃장 아니냐 이래 보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그거는 있습니까? 이제 지켜보면 향후 지켜보면 아시겠죠. 아 의총에서 이거 합의된 거는 아니죠? 그 많은 의원들이 뭐 어쨌든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협치도 그렇고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근데 협치를 하고 포용을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은 가진 사람을 끌어안고 협치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많이 가진 쪽이 어디입니까? 여당 아닙니까? 네. 그럼 여당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요. 네. 선거구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야가 뭐 많이 지켜보셨겠지만은 항상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나는 게 선거구제지. 헌정사상에서 이렇게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선거구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폭거입니다, 폭거. 폭거죠. 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65년도인가 사처 슈나이더 박사가 한 말 중에 민주주의자라는 것은 반대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제1야당의 어떤 이런 지적이나 이 목소리에 대해서 네.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좀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기존의 선거구제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일반적으로 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의 선거구 제도도 마찬가지죠. 여야가 합의를 보고 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선거구 제도가 이게 확립이 되는 거지. 그 범여권,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일방적인 이런 선거구 제도가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가 저는 퇴보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한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또는 한교안 대표에 대한 그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뭐 지금 여건에서 공세를 해도 뭐 상당히 좀 담담하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이나 또는 뭐 행보할 때 그 모습들이 상당히 국무총리 하실 때부터 뭐 또 그런 느낌을
받았었겠지만은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큰 장점이라고 보고. 그걸 뭐 항고구마, 항세모 뭐 이렇게도 이 말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안정감이 좀 저는 국민들한테는 큰 기대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앞으로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외연 학대 확장을 좀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개혁을 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좀 새로운 인물, 좀 개혁적인 인물, 이런 좀 또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중용해서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변화에 좀 이렇게 선도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현재까지의 그 가능성을 보면은 그 극복 가능성이 높다 되옵니다. 물론 말씀대로 태생적 한계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공직자로서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발탁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그만큼 또 그런 그 공직사에서 또 실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한계를 극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앞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가감하게 외연 학대를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저는 그건 또 같이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검찰총장이 아마 최동욱 검찰총장이었죠. 아, 그 당시에. 예, 법무부 장관 하실 때죠. 그때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아마 그 검찰총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김학의 수사건입니까? 그거하고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버닝썬 지금 최근에 또 새롭게 또 이것은 정말 투명하게 낱낱이 수사하고 밝혀야 되잖아요. 예. 유불리를 떠났어. 예. 이게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낱낱이. 예, 수사 결과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느 하나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당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인사에 있어서 좀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사가 만사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인사가 만사라는 그 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인사를 잘못하면 이게 망사가 됩니다. 최근에 드러난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경제 실정 또 외교 안보에 대한 실패 이게 그 인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주위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이렇게 중용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나라에 보면은 좋은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그래서 좀 뭐 정파나 계파의 이해관계, 이념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나라 경제를 좀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외교 안보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무리가 해야 된다. 우리 무리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우리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다 틀렸다는 그게 패권적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예스 시기로 또 마음을 먹었으면은 뭐 나라 망해보려고 하는 대통령 없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 앞으로 더 녹여서 정말 그 성공한 대통령으로 좀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시네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든 야든 저는 일단 그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걸 선출했으면은 잘 되길 바라야 되지 잘못되길 바라게 되면은 그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저는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게 국민적 그 저항이나 국민적 고통이 좀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전국 운영을 좀 잘해서 특히 제1야당의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제1야당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포용 정치를 좀 펼쳐주실 수 있는. 저는 북한 지금 지난번에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 이후에 저는 즉각적으로 제가 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입증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핵 균형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협상을 해서 그 우리나라도 어떤 형식이든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힘이 동등하거나 힘이 있어야만이 저는 평화가 지켜진다 보거든요. 저는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힘이 있을 때 저는 그 평화도 지켜주지. 힘이 없었을 때는 항상 외침을 당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힘이 있었으면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겠습니까? 예,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북한 수준 이상의 저는 군사력을 저는 갖춰놔야 된다.